저는 그날도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보통 이 시간이면 서유리가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노트북을 켜놓고 있는데 오늘은 기척이 없었죠. 혹시 일찍 잤나 싶어 복도를 걷는데 서유리 방문에 붙은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란색 포스트잇이었어요. 오빠, 도현아, 며칠만 쉬고 올게. 걱정 너무 많이는 하지 마. 저는 그 메모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서유리는 원래 이런 애였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혼자 조용한 곳 찾아가서 쉬다 오는 타입이죠. 카페에서 책 읽다 오거나 가끔은 찜질방에서 하루 보내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또 예민해져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겠거니 했죠. 메모를 떼어내고 방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서 묘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서유리한테 연락을 해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는 받지 않았죠. 문자도 보냈어요.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연락이 없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죠. 혹시나 싶어 서유리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결근이라고 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한 게 서유리는 무단 결근을 할 애가 아니었거든요. 아무리 예민해도 아무리 혼자 있고 싶어도 회사에는 연락을 했었어요.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어도 머릿속에는 서유리 얼굴만 떠올랐죠.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제가 너무 무심했던 건 아닐까?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서유리 방문은 닫혀 있었어요.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함이 점점 커졌죠.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유리 방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 이불도 반듯하게 개져 있었죠. 오히려 그게 더 불안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정리해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혹시 단서가 있을까 싶어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두 번째 서랍을 여는데 작은 수첩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도 없는 얇은 노트였어요. 일기장처럼 보였죠. 손을 뻗어 꺼내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남의 일기를 보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서유리가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인지 알아야 했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집 앞에서 또 그 남자를 봤다. 처음 문장부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계단 올라올 때 발소리,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죠. 오빠한테 말해봤자 또 날 예민하다고 하겠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예민하다고 했던 게 언제였죠? 서유리가 밤에 무섭다고 했을 때 저는 뭐라고 했던가요?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노트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머리가 복잡했죠. 그때 서랍 안쪽에서 하얀 카드 한 장이 보였습니다. 집어들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카드였습니다. 강서율, 환자 이름에 동생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석 달 전부터 꾸준히 다녔더군요. 저는 카드를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유리가 정신과를 다녔다고요. 석 달 동안이나요. 저는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걸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목이 메었죠. 저는 일기장과 진료카드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을 나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유리는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저는 예민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유리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과 통화하고 싶다고 했어요. 몇 분 뒤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서유리 오빠라고 소개했습니다. 동생이 연락이 안 돼서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다고 했어요. 팀장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율 씨요. 저희 팀에서 가장 성실한 직원이에요. 조용하지만 일은 누구보다 꼼꼼하게 처리하죠. 요즘 야근이 많았어요.
프로젝트가 몇 개 겹쳐서요. 서율 씨가 책임감이 강해서 혼자 다 떠안으려고 했거든요. 좀 예민해져 보이긴 했는데 예민해 보였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서율이한테요. 팀장님은 덧붙였어요. 한 번은 회식 자리에서 택시 타고 먼저 가는데 뒤에 차가 계속 따라오는 것 같다고 불안해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같은 방향이겠거니 했는데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팀장님이 말한 서유리는 제가 아는 서유리와 달랐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직원이라고 했죠. 조용하지만 꼼꼼하다고요. 저는 서유리를 뭐라고 생각했었나요? 예민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애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짜증내고 사소한 일에도 과민 반응하는 애라고 여겼죠. 하지만 회사에서는 달랐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내색 없이 혼자 다 감당하려고 했던 거죠. 그럼 집에서 예민했던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유리가 집에서 힘들어했던 건 회사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었어요. 일기장에 적힌 문장들이 떠올랐습니다. 집 앞에서 본 남자, 계단 발소리, 그리고 오빠한테 말해봤자 예민하다고 할 거라는 문장. 저는 고개를 떨궜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제가 서유리를 얼마나 제대로 보지 못했는지, 얼마나 무심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선 모두가 인정하는 성실한 직원이었는데 오빠인 저만 동생을 문제아 취급했던 거예요. 서유리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저녁 무렵 막내 도연이가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도연이 얼굴이 어두웠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천천히 다가와 제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형한테 보여줄 게 있어. 도연이는 가방에서 작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모델이었어요. 제가 처음 보는 기종이었죠.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도연이가 대답했어요. 누나가 나한테 맡긴 거야. 혹시 급하면 열어보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서유리가 왜 이런 걸 도연이한테 맡겼을까요? 도연이가 핸드폰 전원을 켰어요. 잠금 화면이 뜨더니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서유리 생일이었죠. 화면이 열렸어요. 메모장부터 확인했습니다. 여러 개의 메모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메모를 눌렀죠. 상담센터에서 오늘도 얘기했다. 선생님은 가족한테 말하는 게 좋다고 했지만 나는 아직 자신이 없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음 메모를 열었어요. 오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다. 오빠가 날 오해할까봐, 또 예민하다고 할까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채 굳어버렸어요. 도연이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메모가 나왔죠. 나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지는 건 싫다. 차라리 내가 조용히 있는 게 나을 것 같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도연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누나 찾아야 해. 빨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서율이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죠.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어요. 혹시 모를 단서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며 확인했죠. 도연이도 옆에서 같이 봤어요. 서유리가 적어놓은 짧은 문장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무서웠다는 말, 도움을 청하고 싶었다는 말,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는 말.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동생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저는 뭘 했던 걸까요? 제대로 봐주지도 않았습니다. 들어주지도 않았죠. 도연이가 중얼거렸어요. 누나가 혼자 다 감당하려고 했어.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유리는 가족이었는데 우리한테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의지할 수 없다고 느꼈던 거죠. 그건 제 잘못이었어요. 제가 서유리를 믿어주지 않았으니까요. 일기장 뒷부분을 넘기는데 작은 명함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여성상담센터 전화번호와 주소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명함을 뒤집었어요.
손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서울 때는 연락 주세요.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돼요. 글씨체가 단정했어요. 상담사가 직접 적어준 것 같았죠. 저는 명함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물었어요. 형, 그게 뭐야? 저는 명함을 도연이한테 보여줬어요. 도연이도 뒷면의 문장을 읽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전화번호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손이 떨렸죠. 전화를 걸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혹시 서유리에 대해 더 알 수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내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가슴이 두근거렸죠. 네, 여성상담센터입니다. 여성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서율이라는 사람의 오빠인데요. 동생이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서율 씨 보호자시군요. 개인정보라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동생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건지, 제가 뭘 해줘야 하는지. 상담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최근 스토킹 관련 상담을 받은 건 맞습니다. 서율 씨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가족분들이 함께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스토킹이라는 단어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손에 든 핸드폰이 떨렸죠. 스토킹이요. 누가, 언제부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어요. 자세한 건 서율 씨 본인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서율 씨에게 가장 필요한 건 가족의 믿음과 지지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삼켰어요. 목이 메었죠. 감사합니다. 꼭 찾아서 도와주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연이가 제 옆에 앉더니 물었어요. 무슨 얘기 들었어? 스토킹 피해를 받았대. 서유리가. 도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서유리가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매일 밤 집 앞에서 누군가를 보고 계단을 올라올 때마다 심장이 떨어질 것처럼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예민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도연이가 말했어요. 형, 우리 빨리 누나 찾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나 외투를 집어들었어요. 서유리를 꼭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와 도연이는 집을 나섰습니다. 서유리가 자주 가던 카페들을 떠올렸어요. 몇 군데 알고 있었죠. 첫 번째로 간 곳은 집 근처 체인 카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직원에게 물었어요. 서유리 사진을 보여주며 본 적 있냐고 물었죠.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번째 카페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 찾아다녔지만 서유리는 없었습니다. 도연이가 말했어요. 형, 누나가 예전에 좋아하던 그 조용한 카페 있잖아. 대학교 다닐 때 자주 가던 곳. 기억났어요. 독서실처럼 조용한 카페였죠. 서유리가 시험 공부할 때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향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 2층 건물 앞에 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카페 문을 열었죠. 안은 정말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각자 노트북을 펴놓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쪽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창가 구석 자리에서 서유리를 발견했습니다. 후드를 뒤집어 쓰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앞에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지만 식어 보였죠. 서유리 얼굴은 창밖 빛에 비쳐 창백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도연이가 뒤따라왔죠. 서유라, 제가 조용히 불렀어요. 서유리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왜 왔어? 어떻게 여길 알았어? 서유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서유리 맞은편에 앉았어요. 도연이도 옆자리에 앉았죠. 나 괜찮아. 그냥 생각 좀 정리하고 싶어서 나온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서유리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일기장 반쪽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서율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걸 봤어. 내 방에서 찾았어. 서율이는 일기장을 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이걸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있겠냐. 서율아, 서율이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고이더니 흘러내렸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오빠는 맨날 내가 예민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말 안 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도연이가 서율이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 다 얘기해. 우리가 도와줄게. 서율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동생이 우는 걸 지켜볼 뿐이었죠. 서율이는 한참을 울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저는 냅킨을 건넸죠. 서율이가 받아들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카페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쪽 뒤편 자리로 갈까? 거기가 더 조용할 것 같은데. 서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남매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맨 뒤편 구석으로 이동했어요. 높은 파티션으로 막혀 있어서 다른 사람들 시선이 닿지 않는 공간이었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율이는 테이블에 팔을 올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도연이가 옆에 앉아 가만히 기다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율이가 먼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서율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는 맨날 내가 예민하다고 했잖아. 과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는 내가 잘못인 줄 알았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집 앞에서 누가 따라온다고 말했을 때 오빠는 신경 쓰지 말래. 내가 너무 예민한 거래. 그래서 나는 정말 내가 이상한 건가 싶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억났어요. 그때 서율이가 밤늦게 집에 왔을 때였죠. 무서웠다고 했던 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 말한 거야. 서율아,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서율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는 항상 나한테 실망한 것처럼 말했어. 뭘 해도 부족하다는 표정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또 나 때문에 오빠가 짜증낼까봐, 또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할까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게 맞았어요. 서율이를 문제아라고 여겼죠. 예민하고 까다로운 동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다들 널 성실하다고 했어. 책임감 강하다고 했어. 근데 나만 널 제대로 보지 못했어. 저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율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저를 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었어. 내가 널 제대로 보지도 않고 내 기준으로만 판단한 게 문제였어.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았고 내 감정을 무시했어.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무섭다고 했을 때 믿어줬어야 했어. 힘들다고 했을 때 안아줬어야 했어. 근데 나는 예민하다는 말만 했어. 정말 미안해. 서율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을 떨고 있었어요. 도연이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셋 다 울고 있었죠. 서율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오빠가 날 싫어한다고 생각했어. 짐이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혼자 다 해결하려고 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넌 내 동생이야. 가족이야. 짐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이야. 서율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율이 옆에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서율이를 안았어요. 서율이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연이도 다가와 서율이 등을 토닥였어요. 세 남매가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우리 자리만큼은 뜨거운 눈물로 가득했어요. 쌓여있던 오해와 상처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오전, 세 남매는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서유리가 이미 신고를 해둔 상태였어요. 경과를 확인하고 추가로 필요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죠. 경찰서 민원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서유리는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어제보다는 표정이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도연이는 반대편에 앉아 서유리를 바라봤죠. 담당 형사님이 나오셨어요. 우리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죠. 신고하신 스토킹건은 현재 수사 중입니다. CCTV 확인했고 해당 인물 특정도 거의 끝났어요. 서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옆에서 서유리 손을 잡았어요. 형사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 추가로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연락하라는 것, 그리고 가족들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것. 저는 형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제가 동생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일단 혼자 다니지 않게 하시고 귀가 시간도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믿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피해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주변의 불신이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유리를 봤어요. 서유리도 저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상담센터로 향했어요. 서유리가 다니던 곳이었죠. 조용한 건물 3층에 상담센터가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상담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전화로 통화했던 분이었어요. 서율 씨, 오랜만이에요. 가족분들과 오셨네요. 서유리는 인사했습니다. 저와 도연이도 인사했죠. 상담사님은 우리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상담실은 아늑했습니다. 차를 내어주시더군요. 상담사님이 말했습니다. 서율 씨가 처음 오셨을 때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혼자 다 감당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혼자가 아니네요. 아주 좋은 변화예요. 저는 서유리를 봤습니다. 서유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귀가 빨개졌습니다. 상담사님은 우리에게도 조언해 주셨어요. 서유리를 어떻게 지지할 수 있는지,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하는지, 함께 회복해가는 방법에 대해서요. 1시간 정도 상담을 받고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길, 저는 서유리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서유라, 서유리가 저를 봤어요. 이제 무서운 일 있으면 내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 먼저 하지 마. 그냥 나한테 말해. 내가 못 들었을 뿐이지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서유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말했죠. 그럼 오빠 힘든 것도 이제 나한테 말해. 오빠도 혼자 다 감당하지 말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도연이가 우리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셋이서 이제 뭐든 같이 하자. 혼자 감당하는 거 없이. 세 남매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걸었어요. 어색함도 없었죠. 도연이가 농담을 던졌고 서유리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도 부드러웠죠. 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평화로운 건 오랜만이었어요.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모른 채 탓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해가 쌓이고 거리가 멀어졌던 날들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믿어준다는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 가족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이제 이 집은 서유리에게도 안전한 곳이 될 거예요. 두려움이 아닌 편안함이 있는 곳이요. 저는 신발을 벗으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게 뭘까요? 같은 공간에 산다고 가족인 건 아니었어요.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서유리가 거실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오빠, 도현아, 저녁 같이 먹을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같이 먹자. 세 남매는 그렇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진짜 가족으로요.